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다가는 언제 그 화살이 나에게 되돌아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기 평생을 흙 파먹고 산다며 시아버지를 거지 취급하던 잘난 며느리가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명품으로 치장할 줄만 알았지. 정작 그 남루한 옷 속에 숨겨진 수천억 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그녀의 기막힌 사연. 과연 그녀가 내다버린 검은 비닐봉지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피눈물 흘리며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한 대기업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밤이 되면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팰리스.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소수만 산다는 펜트하우스에 XX건설의 최연소 마케팅 팀장 최미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했습니다. 바닥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왔다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올도 용납하지 않는 그녀의 성격 탓에 집안은 언제나 차가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는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마저 신경을 긁는 듯 미진 씨는 소파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대형 리조트 개발 사업,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머리 아프게 하네. 김 대리는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서 사람을 2번 일하게 만들어. 이번에 승진 누락되면 다들 가만 안 둬, 진짜. 미진 씨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단칸방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악착같이 공부했고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자신처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게으르고 촌스러운 사람들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딱 2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급이 맞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 5점만 남길 수준 떨어지는 사람.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댁 식구들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야? 택배 올 거 없는데. 경비실인가? 미진 씨는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에 쫄딱 젖은 채 서 있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국방색 점퍼에 무릎이 튀어나온 등산 바지, 그리고 한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를 든 노인. 바로 시골에 사는 시아버지, 박만석 씨였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이 양반이 여길 왜 와? 전화도 없이? 미진 씨는 입술을 깨물며 인터폰 수화기를 들지 않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없는 척할까? 그냥 문을 열어주지 말까? 하지만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폼이 쉽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이웃집 사모님들이 지나가다 적골을 보기라도 한다면 어머, 최 팀장네 시아버지가 노숙자야? 라고 수군댈 것이 뻔했습니다. 그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미진 씨는 신경질적으로 현관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비에 젖은 옷에서 나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시골 특유의 흙냄새가 뒤섞인 미진 씨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이고, 우리 며느리 집에 있었구나. 인터폰을 하도 안 받아서 없는 줄 알았다. 비가 와서 그런가 초인종 소리가 잘 안 들렸냐? 만석 씨는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의 운동화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미진 씨의 눈이 그 흑투성이 운동화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거기서 멈추세요. 신발 벗지 마시라고요. 미진 씨의 날카로운 고함에 만석 씨가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왜 그러냐?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냐? 아니, 지금 그 신발 꼬라지 좀 보세요. 진흙범벅이잖아요. 저번 주에 거실 대리석 싹 다 연마하고 코팅까지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 밟으면 다 망가져요. 그리고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나요? 오시는데 씻지도 않고 오셨어요? 며느리의 면박에도 만석 씨는 그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오는 길에 좀 젖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우리 며느리 주려고 좋은 거 챙겨왔다. 이거 봐라. 만석 씨는 젖은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비닐봉지 사이로 흙 묻은 고구마 꼬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뭐긴 뭐냐? 내가 텃밭에서 직접 키운 고구마랑 민호 녀석 요즘 기운 없어 보이길래 읍내에 나가서 지어온 보약이다. 그리고 이건 우리 며느리 주려고 챙겨온 건데. 만석 씨가 비닐봉지 안에서 신문지에 둘둘 말린 또 다른 뭉치를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미진 씨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됐어요. 안 먹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먹어요? 흙도 안 털어서 세균 득실거리는 걸 집안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입맛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안 먹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아니, 그냥 거기밖에 두세요. 제가 알아서 버릴 테니까. 버리다니? 아가, 이게 그냥 고구마가 아니야. 그리고 이 안에 든 건. 아, 말 길게 하지 마세요. 저 지금 바빠요.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버님까지 와서 이러시면 저 진짜 폭발해요. 남편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정 기다리실 거면 저기 아파트 상가 커피숍이나 사우나 가 계세요. 집에는 못 들어오세요. 냄새 배겨서 안 돼요. 미진 씨의 말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70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 미진 씨에게 시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만석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던 그의 표정이 굳어지며 깊은 주름 사이에 씁쓸함이 고였습니다. 정말 내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으냐? 내가 냄새나고 더러워서 내 그 비싼 집에 발도 못 들릴 존재냐? 만석 씨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진 씨는 그 물음에 담긴 뼈 있는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 왜 자꾸 같은 말하게 만드세요? 싫다잖아요. 격 떨어지게 정말. 경비 아저씨 부르기 전에 그냥 가세요 좀. 남편 오면 연락드릴 테니까. 미진 씨는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시아버지의 점퍼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잡상인을 쫓아내듯 말이죠. 이거 택시비 하시고 밥 사드시고 가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당분간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마시고요. 동네 창피해서 진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 미진 씨는 만석 씨의 등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만석 씨는 떠밀리면서도 손에 든 비닐봉지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미진 씨가 손을 탁 치는 바람에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가져가시라고요. 툭. 비닐봉지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봉지가 찢어지며 안에서 고구마 몇 개와 낡은 서류 봉투 그리고 신문지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석 씨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주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굽은 등 위로 펜트하우스 복도에 화려한 조명이 비정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알았다.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줄은 몰랐다. 만석 씨는 묵묵히 물건을 다시 봉지에 담고는 며느리를 향해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는 안타까움 혹은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아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다. 내가 오늘 문전박대한 게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올 게다. 부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거라. 후회는 무슨. 얼른 가시기나 하세요. 쾅. 미진 씨는 시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도어록이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감정 때문이었죠. 아우, 재수없어. 비 오는 날부터 거짓골을 하고 찾아와서는 현관에 소금이라도 뿌려야지 원. 미진 씨는 서둘러 신발장으로 가서 소금 단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바닥에 하얀 소금을 촥촥 뿌려댔습니다. 마치 악귀라도 쫓아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쫓아낸 그 노인이 자신이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 키를 쥔 땅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비닐봉지 속에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아니 그녀를 파멸해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 민호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어깨가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또 회사에서 깨졌어? 미진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넥타이를 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경비실에서 그러는데 낮에 아버지가 다녀가셨다며? 그냥 가셨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비도 많이 오는데 들어오시라고 하지. 그 말에 미진 씨가 벌떡 일어나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 꼴을 하고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는데 내가 그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절이라도 해야 해? 당신 아버지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며느리가 대기업 팀장이면 체면 좀 세워주셔야지 거짓꼴을 하고 와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야겠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아버지인데. 멀리서 오셨는데 밥 한 끼도 안 드리고 그냥 보내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당신이 챙기지 그랬어. 왜 나한테 그래? 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시아버지 수발까지 들어야 해? 그리고 가져온다는 게 흙 묻은 고구마 쪼가리였어. 그런 거 먹지도 않는데 쓰레기만 늘어나게 왜 가져오냐고. 민호 씨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착해 빠진 남편, 능력 없는 남편. 미진 씨에게 민호 씨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고 남편은 그저 자신의 부속품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 몰라. 나 피곤해. 씻고 잘 거니까 건드리지 마. 미진 씨는 획 토라져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민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세차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빗속을 뚫고 터덜터덜 돌아가셨을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미진 씨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회장님까지 참석하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안건은 단 하나, 리조트 부지 매입 문제였습니다. 최 팀장, 자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그 땅 주인 하나 설득 못해서 공사 일정이 한 달이나 밀리게 생겼어. 이번 주까지 해결 못하면 자네 자리도 장담 못해. 알겠나? 상무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미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그 땅 주인이 워낙 막무가내라서. 연락처도 없고 만날 방법도 없어서 지금 백방으로 수소문 중입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서라도 도장을 받아오란 말이야. 그 땅이 그 사업의 심장부야.
알박기 당하면 우리 다 죽는 거라고. 사무실로 돌아온 미진 씨는 책상을 내리치며 분을 사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박만석. 이름도 촌스러운 노인네가 진짜 사람 피 말리게 하네. 등기부 등본에 적힌 이름 박만석. 미진 씨는 그 이름을 보고도 자신의 시아버지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 시골 노인네가 서울 한복판 노른자 땅을 가진 수천억 자산가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머릿속에 시아버지는 그저 가난하고 냄새나는 촌로라는 공식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퀵서비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퀵? 뭐길래? 이리 줘봐. 미진 씨는 신경질적으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어제 시아버지가 가져왔던 것과 똑같이 생긴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봉지를 열어보니 흙 묻은 고구마 몇 개와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미진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 이 노망난 노인네가 진짜. 기어코 회사까지 이걸 보냈어?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나? 그녀는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김비서, 이거 당장 갖다 버려. 아니, 냄새나니까 저기 1층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려. 눈에 안 띄게. 네. 안에 편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 없어. 읽으나 마나 돈 달라는 소리거나 잔소리겠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치워. 비서는 쭈뼛거리며 비닐봉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미진 씨는 손을 털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쓰레기통에 처박으라고 지시한 그 봉투 안에 지금 회사가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그 당만석의 인감도장과 땅 매매 위임장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승진을 돕기 위해 그 금싸라기 땅을 며느리 실적으로 넘겨주려고 직접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진 씨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시계추는 파멸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열릴 투자 설명회, 그곳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다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지금 미진 씨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땅 주인 박만석을 찾기 위해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정작 그 박만석 씨가 자신이 엊그제 냄새난다며 쫓아낸 시아버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리조트 개발 사업 설명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회사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번 사업에 회사에 사활을 걸었다고 공표했고 만약 부지 매입에 실패한다면 담당자는 옷을 벗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미진 씨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었습니다. 야, 아직도 못 찾았어? 대한민국에 사람 하나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 흥신소를 쓰든 경찰 아는 사람을 동원하든 당장 찾아내란 말이야. 그 박만석이라는 노인네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미진 씨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 유리창이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떨고 있었죠. 그때 조사팀장이 쭈뼛거리며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그게 등기부 등본에 나온 주소지로 찾아가 봤는데요. 거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빈집이라도 돼? 아니면 이미 이사 갔대? 아니요, 사람은 살고 있는데. 그게 도저히 수천억대 땅 부자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농가주택이고요.
주변 사람 말로는 거기 사는 할아버지는 그냥 소일거리로 농사나 짓고 폐지나 줍는 분이라던데요. 아마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 아닐까요? 직원의 말에 미진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알짜배기 땅을 가진 부자가 그런 구질구질한 시골 촌구석에 살 리가 없지. 분명히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노인네는 이름만 빌려준 거야. 야, 시간 없어. 진짜 주인을 찾아. 강남이나 한남동 쪽에 고급 빌라 사는 사람 중에 박만석이라는 이름 다 뒤져봐. 아,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직원들이 찾아낸 그 다 쓰러져가는 농가주택. 그곳이 바로 미진 씨가 명절 때마다 더러워서 가기 싫다며 핑계를 대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시댁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결혼하고 단 한 번이라도 시댁에 가봤더라면, 아니 남편이 보여주는 시골집 사진이라도 제대로 봤더라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을 텐데 말이죠. 그녀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결국 눈과 귀를 멀게 만든 겁니다. 그날 밤 미진 씨는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남편 민호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 미진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아니에요. 미진이가 좀 바빠서 그래요. 아버지가 이해하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요? 아, 글쎄요. 미진이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아버지라는 소리에 미진 씨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남편의 전화기를 낚아채서 끊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갑작스러운 행동에 민호 씨가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깜짝이야. 당신 언제 들어왔어? 아니, 왜 전화를 뺏고 그래? 아버지랑 통화 중이었는데. 내가 지금 시아버지 안부 전화나 듣고 앉아있을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나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그놈의 땅 주인 때문에 피가 마르는데 당신은 한가하게 노닥거리고 있어. 미진 씨는 핸드폰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호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주섬주섬 핸드폰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노닥거리다니 말이 심하네. 아버지가 당신 걱정돼서 전화하신 거야. 저번에 왔을 때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이번 주 토요일에 몸보신 좀 시켜주고 싶다고 오라시잖아. 당신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면 안 돼? 아버지가 꼭 할 말이 있으시다는데. 토요일? 하, 참나.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 줄이나 알아?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투자 설명회 날이야. 회장님까지 오시는 중요한 자리에 내가 빠지고 시골 구석 가서 백숙이나 뜯고 있으라고. 당신네 식구들은 정말 왜 그래? 왜 그렇게 내 앞길을 못 막아서 안달이냐고. 미진 씨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 씨도 이번만큼은 참지 못하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너무한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해코지를 했어. 돈을 달라고 했어. 평생 농사 지으면서 우리한테 손 안 벌리고 사신 분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 알아? 당신 회사 일 도와주실지. 뭐? 도와줘? 푸아하. 미진 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 비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꼬질꼬질한 노인네가 나를 도와? 웃기지 마. 냄새나는 비닐봉지나 들고 와서 집안 어지럽히는 게 돕는 거야? 제발 가만히나 계시라고 해. 그게 도와주는 거니까. 나 지금 예민하니까 말 시키지 마. 미진 씨는 쾅소리가 나게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민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민호 씨는 아버지가 예사롭지 않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워낙 시댁을 무시하니 말을 꺼낼 기회조차 없었고 아버지 또한 자신의 재산을 며느리가 알면 돈만 보고 달려들까봐 철저히 숨겨오셨던 것이죠. 민호 씨는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땅 판 돈으로 당신 빚도 갚아주고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는구나. 다음 날 운명의 시간은 속절없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투자 설명회까지 딱 하루 전. 하지만 땅 주인 박만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미진 씨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사무실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구야? 스팸인가? 평소 같으면 안 받았겠지만 혹시나 땅 주인일까 싶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구수하고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나다. 시애비다. 미진 씨의 기대에 찼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 아버님,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업무 중엔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아니, 민우한테 물어서 걸었다. 내가 하도 바쁘다길래.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너네 회사에서 뭐 땅 산다고 그러는 거 말이다. 그 순간 미진 씨는 머릿속에 퓨즈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땅 때문에 미치겠는데 시아버지까지 땅 타령을 하며 잔소리를 하려나 보다 싶었던 거죠. 아버님, 제발 좀. 저 지금 그 땅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거든요. 아버님이 뭐 보태주실 거 아니면 제발 끊으세요. 시골 밭대기 얘기하시는 거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보라니까. 그 땅 주인이. 아, 끊어요. 그리고 다신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차단할 거니까. 뚝. 미진 씨는 시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수신 차단 버튼을 눌러버렸죠. 만석 씨는 내가 그 땅 주인이다. 내가 도장 찍어주마 이 말을 하려고 전화했던 것인데 미진 씨는 마지막 구명조끼마저 스스로 벗어 던져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수화기를 들고 시골집 마루에 앉아있던 만석 씨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며느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땅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허허. 이 녀석이 정말 끝까지 이러는구나. 내 며느리지만 참. 정이 뚝 떨어지는구먼. 만석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철없는 행동을 봐줄 수 없다는 결심이 선 것이죠.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냐? 그래, 나다. 내일 그 투자 설명회라는 거. 내가 직접 가야겠다. 준비해라.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미진 씨는 결국 땅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설명회 당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퀭한 눈으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할 수 없어. 일단 회장님 앞에서는 거짓말로라도 둘러대야 해. 거의 다 설득했다고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비는 수밖에.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 그리고 맨 앞줄에는 서슬퍼런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단상에 오른 미진 씨의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XX건설의 미래를 책임질 리조트 개발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진 씨가 덜덜 떨며 브리핑을 시작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활짝 열리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누가 늦게 온 거야? 저 사람 누구지? 회장님이 일어나시는데? 미진 씨가 멈칫하며 시선을 돌린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넘기고 기품이 넘치는 걸음걸이.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며칠 전 비 오는 날 자신의 집 현관에서 쫓겨났던 그 냄새나던 시아버지 박만석 씨였습니다.
미진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노인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하지만 잔인하게도 현실은 그녀의 바람을 배신했습니다. 단상 아래 있던 회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만석 씨에게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회장님? 미진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허리를 굽히는 사람, 저 노인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던 땅 주인, 그리고 내가 문전박대한 내 시아버지. 좌중의 시선이 모두 만석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만석 씨는 여유로운 미소로 회장과 악수를 나눈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단상 위에 굳어있는 며느리 미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발처럼 차가운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진 씨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미진 씨는 단상 위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가장 끔찍한 악몽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온갖 모욕적인 말과 돈 몇 푼으로 쫓아냈던 그 낡은 점퍼의 노인이 지금은 회사 회장님이 깍듯하게 맞이하는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자 VIP 손님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모든 시선이 단상 위의 며느리와 그 앞에 선 시아버지 박만석 씨에게 꽂혔습니다. 연 회장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진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박만석 씨의 모습이 흐릿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동명이인일 거야.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어.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만석 씨의 낯익은 눈빛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습니다. 회장님은 만석 씨를 가장 상석으로 안내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리조트 개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지, 바로 광산리 부지의 소유주이신 박만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회장님의 입에서 박만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진 씨의 다리가 덜덜 떨리더니 결국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박만석 씨가 그냥 땅 주인이 아닌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알짜배기 큰손임을 공표한 것입니다. 박만석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회장님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올라왔습니다. 수백 명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단상 위에서 떨고 있는 며느리 최미진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진 씨는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 씨는 미진 씨의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온화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최 팀장, 오랜만이네. 며칠 전에 자네 집에서 만났을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 말을 들은 회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두 분이 이미 아시는 사이입니까? 만석 씨는 빙긋 웃으며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장내는 침묵에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알고 말고요. 저기 서 있는 최미진 팀장은 제 아들의 아내, 즉 제 며느리입니다. 이 한마디에 연 회장은 일순간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추고 경악에 찬 표정을 지었고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회장님의 얼굴도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라니요? 아니, 잠시만요. 그럼 최 팀장님이 이분 시아버님이시라고요?
회장님의 질문에 만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미진 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사업을 망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저의 아들이 몸담고 있는 이 회사의 번창을 위해 기꺼이 제 땅을 내어주려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비가 오던 날 제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진 씨를 향해 슬픈 눈빛을 던졌습니다. 미진 씨는 이미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의 인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이 초라하고 낡아빠진 시아버지를 과연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지요. 그래서 가장 남루한 옷을 입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만석 씨가 비닐봉지 이야기를 꺼내자 미진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봉지 안에 며느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광산리 부지의 등기권 리증과 매매 위임장을 넣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에 쌓인 현금도 있었죠. 며느리 부부가 몰래 대출받아 쓴 개인적인 빚을 갚아주기 위한 자금이었지만 그걸로는 성이 차지 않을까 싶어 따로 준비해간 재산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봉지를 받아만 줬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을 겁니다. 그녀는 승진했을 테고 이 회사는 수천억 원의 이득을 얻었을 테죠. 만석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비수처럼 미진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그 봉지를 쓰레기 취급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냄새난다는 이유로, 수준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를 택시비 10만 원과 함께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까지 보내준 그 봉지 역시 내용물을 확인도 하지 않고 비서에게 시켜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연 회장은 순식간에 탄식과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파도처럼 단상을 덮쳐왔습니다. 회장님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팀장, 박 회장님 말씀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그 귀한 문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입니까? 회장님의 불호령에 미진 씨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박만석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님. 미진 씨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만석 씨는 며느리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최 팀장, 나를 택시비 10만 원짜리 노인네로 취급해도 좋다. 하지만 자네는 그 오만함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눈앞에 굴러들어온 수백억 원짜리 기회를 스스로 내다버렸어.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천박한 인성은 우리 회사와 아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만석 씨는 청중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고 통쾌한 목소리로 마지막 심판을 내렸습니다. 저는 최 팀장이 이 프로젝트를 맡는 한 광산리 땅을 절대로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호에게 이혼을 권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최 팀장에게 있으니 회사는 마땅한 징계를 내리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최 팀장은, 아니, 최미진 씨는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며 오늘부로 XX건설에서 해고됩니다. 경비팀은 당장 최미진 씨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세요. 미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녀를 양옆에서 붙잡고 단상 아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미진 씨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삶은 자신이 내다버린 검은 비닐봉지처럼 비참하게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끌려나가면서도 미진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땅 문서라도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만석 씨는 싸늘한 뒷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는 회장님과 악수를 나눈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분노 대신 세상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산리 부지는 저처럼 어렵게 살았던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조건 없이 XX건설에 기부하겠습니다. 단 최미진이라는 이름이 이 프로젝트에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만석 씨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 통쾌한 사이다 반전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때 재벌 며느리로 군림했던 최미진은 자신이 깔봤던 시아버지 덕분에 해고와 이혼, 그리고 수백억 원의 복까지 걷어차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연회장 문이 닫히면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제야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미진 씨는 경호원들에게 맥없이 끌려나갔습니다.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모습은 그대로 사진에 담겼고 그 사진은 몇 시간 뒤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거지 취급한 시아버지가 거물 땅 주인, 대기업 며느리의 오만함이 부른 참사 수천억 원을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그녀의 인생을 난도질했습니다. 미진 씨는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오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도시의 빛이었고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명함은 이미 무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공중전화 박스에 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펜트하우스 아파트까지 돌아갈 택시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온 미진 씨.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고급 아파트는 이제 차가운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서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자네는 그 오만함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굴러들어온 기회를 스스로 내다버렸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어제 비서에게 버리라고 했던 그 검은 비닐봉지가 혹시 아직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서 김 씨는 미진 씨의 불같은 성격을 알았기에 그 봉지를 깨끗하게 처리했을 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쓰러움, 분노, 그리고 홀가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몰골을 보고도 평소처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네에게 모든 진실을 들으셨다고 하더군. 미진 씨는 민호 씨에게 달려가 그의 옷깃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날 용서해줘야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쳐서 그랬어. 아버님께 빌어줘. 당신이 말하면 아버님이 마음을 돌리실 거야. 당신이 아버님 아들이잖아. 민호 씨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아내의 그늘에 가려 살았던 남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아버지께서 그 땅을 우리 회사에 그냥 내어주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 당신이 이룬 성공을 지켜주고 싶어서였어. 그리고 당신이 몰래 진 빚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까봐 그걸 막아주시려고 하셨던 거야.
미진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몰래 썼던 사채와 주식 투자금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 상환일이 임박해 있었다는 사실을 시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셨다니. 아버지는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거야. 당신이 그 명품과 지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지.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당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어. 민호 씨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숨 쉬었어. 당신의 완벽한 아파트에 먼지 한 톨이 될까봐 두려웠고, 당신의 명품 가구에 내가 흠집을 낼까봐 무서웠어. 내 아버지까지 냄새나는 거지로 매도하는 당신의 옆에 나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민호 씨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파트 담보대출금은 전액 상환해 주셨어. 남은 당신의 개인적인 빚은 당신 스스로 책임져야 할 거야. 그리고 이 서류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진 씨는 그 종이를 보고 절규했습니다. 이혼? 안 돼. 당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결혼은 내가 만든 거란 말이야. 내가 당신을 팀장까지 만들었잖아. 나도 이제 내가 누군지 찾고 싶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비겁하고 무능력한 아들, 무능력한 남편이었는지 알게 됐어. 이혼해줘, 미진아.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성공의 장식품으로 살고 싶지 않아. 민호 씨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미진 씨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은 자신이 차버린 비닐봉지처럼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미진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개인적인 사채 이자는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수천억 원짜리 구원자에게 침을 뱉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그녀는 문득 자신이 무시했던 그 냄새나는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로 보냈던 퀵서비스 상자 안에 들어있던 구겨버렸던 그 편지였습니다. 미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돈 이야기나 잔소리가 아닌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아가,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이 애비가 안다. 성공은 좋지만 몸이 상하고 마음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주는 이 땅은 내 성공의 발판이 되어줄 거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진심이다. 흙은 묻어도 진심은 묻지 말거라. 내 아버지가. 편지를 읽은 미진 씨는 통곡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자신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진심이 담긴 편지 대신 겉모습만 보고 시아버지에게 10만 원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미진 씨가 떠난 후 만석 씨는 약속대로 광산리 부지를 회사에 기부하여 노인 복지시설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부한 돈과 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얼굴 없는 독지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즐겨 입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 민호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만석 씨는 아들에게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명품 옷을 입는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다. 낡은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명품을 만드는 거지.
너는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된 거다. 민호 씨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받은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미진 씨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결국 빚을 갚기 위해 고급 아파트를 떠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명품 옷을 입지 못합니다. 생계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 자신이 수준 떨어진다고 무시했던 식당에 허드렛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미진 씨는 식당 주방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감자를 깎는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깨끗한 명품 네일아트가 아닌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며칠 전 현관에서 자신이 쫓아냈던 시아버지의 검은 비닐봉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봉지 안에 담겨 있던 흙 묻은 고구마와 감자, 그리고 인감도장과 현금 다발.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인생의 구원이었습니다. 미진 씨는 흙 묻은 감자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발로 걷어차버린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말이죠.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뼈아픈 경고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잔인하여 그 누구의 사정에도 멈추어주지 않습니다. 미진 씨가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떠나 낡은 월세방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팀장 최미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장통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홀서빙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식당 주방에는 기름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했습니다. 미진 씨는 고무장갑을 낀 채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최고급 식기세척기만 사용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친 세제 때문에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릇을 닦을 때마다 과거의 사치스러웠던 기억이 물거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냄새에 민감했을까? 왜 그렇게 겉모습에 목숨을 걸었을까? 힘든 노동에 지친 몸보다 매일매일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그녀가 쫓아냈던 것은 단지 낡은 옷을 입은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었고 구원이자 수천억 원의 부와 평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기 전 단골 손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2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진 씨는 얼굴을 숨기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문득 미진 씨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기 저 아줌마. 혹시 더 팰리스 살던 그 최 팀장 아니야? 그 남편 시아버지 일로 뉴스에 크게 났던 사람 말이야. 에이 설마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설거지나 하겠어요. 그 사람 엄청 콧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니야, 자세히 봐. 눈매가 똑같잖아. 세상 참 무섭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쫄딱 망해서. 쯧쯧. 귓속말로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진 씨에게 그 말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몸을 숨길 곳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이 이제는 그녀를 옥죄는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진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방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미진 씨는 텅 빈 월세방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연히 지역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화면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박만석 씨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만석 씨가 기부한 땅에 사랑의 만석마을이라는 이름의 최신식 노인 복지시설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만석 씨는 여전히 화려한 정장 대신 낡은 듯하지만 단정한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노인들과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가 마이크를 잡고 잔잔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진정한 부자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평화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만석 씨는 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까지 직접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흙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진 씨는 텔레비전을 끄지 못하고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사람의 마음. 만석 씨는 겉으로는 땅과 돈을 기부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마음의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미진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분노나 원망이 아닌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기회, 그리고 이미 떠나버린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미진 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외곽에 작은 텃밭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아나가면서도 남은 시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흙 속에서 싹을 틔우는 생명을 보며 그녀는 잃었던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흙을 무시했던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녀는 매일매일 흙을 만지며 깨달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진 씨는 직접 캔 고구마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싸들고 사랑의 만석 마을 노인 복지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바로 전 남편 민호 씨였습니다. 민호 씨는 예전처럼 주눅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넉넉하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아버지 뵈러 왔구나. 미진 씨는 민호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 내가 염치 없지만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알아.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하셨어. 다만 당신 스스로 흙의 소중함을 깨닫기 바랐을 뿐이야. 민호 씨는 미진 씨가 들고 온 흙 묻은 고구마가 담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 미진 씨가 쓰레기 취급했던 그 검은 비닐봉지가 아닌 정성스레 포장된 깨끗한 선물 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안에 계셔. 들어가서 얼굴이라도 뵙고 가.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미진 씨는 민호 씨의 따뜻한 말에 결국 시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석 씨를 만났습니다. 만석 씨는 더 이상 그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아가. 고생이 많았지?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길을 따라 살면 돼. 미진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만석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그걸로 됐다. 내 며느리 아니었느냐. 언제든 마음 편하게 찾아오거라. 미진 씨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후회와 미련을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을 쫓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흙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묵묵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요. 결국 그녀의 거짓골 시아버지는 그녀의 인생을 파멸시킨 심판자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구원한 구원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땠나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25년 마무리 무탈하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사연이 있는 책방이었습니다.